네, 국회가 40일이 넘는 공백을 거친 끝에 드디어 정상화됐습니다. 각 당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를 두고 인기 상임위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됐습니다.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를 하고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을 잘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잘 처리가 되면 좋은데 여기 변수가 제가 봤을 때 한 너댓 가지 되는데요.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에 새로 되면서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셋째도 전부 다 협치라고 해서 과연 협치 국회가 형성될 것인지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갈등으로 지금 내분 상태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제 모습을 찾아서 전열을 정비하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사실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사청문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법관하고 경찰청장. 이런 인사청문회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이러한 변수들이 아마 눈여겨보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셨던 바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조체로 좀 추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와 정치적 현안 문제 이 두 개 다가 뭐하고 상통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결국 집권 2기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어느 정도 디펜서, 즉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여당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생에 대한 부분이죠.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 특히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저께 이제 타결됐던 최저임금 협상안 10.4% 인상 이걸 두고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슈화 시키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죠.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임금을 올리더라도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방금 이제 지적하신 김창룡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다음 가맹사업자법 이런 민생 법안입니다. 이걸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당 내부는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균열 상태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념적 좌표 설정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에 민생에 대한 경제정책을 좀 더 협조해줘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기조를 한국당이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냐 이 관건인데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한국당이 그러한 협조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은 바른당과 연대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당도 민생에 대한 기조, 법안, 일부 찬성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을 한국당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공동체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이념적 좌표에서 벗어나가지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지만 자칫하면 야권이 계속되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드루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후반기 국회도 상당히 대치적 접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논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불법이 드러났고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없애자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긴 하지만 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달라요. 깎되 유지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는 앞으로도 존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은 앞에서는 없애자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또 자기네들끼리는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서 깎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도 존치시킬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기록을 좀 보완하는 그런 선에서 보완할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조금 달라질 뿐이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먼 돈 형태는 존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배치도 이제 좀 관심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제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를 했고 일부 주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를 좀 줄였잖아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물밑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유가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냐 그러면은 이 닭한테는 보석보다는 보리살이 더 중요하죠. 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배분 이 문제는 정말 꽃 중에 꽃을 뽑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게 예. 뭔 말이냐 그러면은 결국 어느 정도 부각을 할 수 있느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지역구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색을 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기 상임위가 있고 비인기 상임위가 있는데 물론 국회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로서 원활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인기와 비인기를 따질 그게 아니죠. 뭐 경제 정치 어려우니까 여기 역량이 큰 사람들, 전문성이 큰 사람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표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8대 7대 2대 1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18개 상임위. 전반기에서는 뭐 한국당이 8개를 차지했습니다만 후반기에서는 이제 교섭단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7개 하고 있습니다. 7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은 원래 국회 관습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게 되면은 7개 상임위원장을 두고 이제 각축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위원장은 3선급 이상이 하거든요. 예. 3선급 이상이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이, 생일 뭐 이런 걸 다 따집니다. 따져서 그렇게 이제 선수 배정을 해서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3선급 의원들, 4선급 의원들 이런 분들이 각축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이 상임위 이런 걸 배분할 때 보면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 전문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선수를 먼저 따지고 나이 따지고 아직도 그런 구태연한 방식으로 하는데 20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표를 제가 한번 봤더니 예. 국토교통위가 300명 중에 54명이 신청해서 17.7%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문위, 세 번째는 산자위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꼴찌가 국방위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국회도 앞으로 사회 전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각 그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수나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 있는 분야로 그 국회의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와 전문성이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데 배정을 해서 항의하는 이런 소동도 벌어지고 있어서 예. 우리 사회 개혁에 국회도 좀 발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상임으로 그렇게 자꾸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색을 못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기 상임이라 그러면 국토위원회, 산자위원회, 교문위원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그 상징에서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크고 또 지역구의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국토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공약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산자위도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 일자리 이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기 상임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더군다나, 실제로 예. 네, 실제로 거기 있으면 뭐 물밑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더 다선 의원들의 갑질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인기 상임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선급 이상이고 위원장급은 장관 대우를 받습니다. 장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 위상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위기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경험치, 전문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선이나 4선, 다선들이 중요한 이제 상임위, 인기 있는 상임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초선들은 여기에 울며 겨자 뱉기식으로 여기에 자기 전문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임위 배치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5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종 1명의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국민 50%, 당원 50%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이걸 하루 만에 철회를 했거든요. 이제 뭐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추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나머지 1명까지 추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 명을 누가 되느냐, 그 5명 중에 한 명을 추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의 왜냐하면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누가 되든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크게 기대를 받거나 또 당내에서조차 5명 중에 누가 돼도 크게 우리 당을 쇄신하거나 개혁하는데 적임자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되느냐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지만 예. 실질적으로 당내 인사들이나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 5명 중에 누가 되든 자유한국당을 정말 쇄신해서 정말 제1야당으로서 뚜렷한 지표를 가진 그런 당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이런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이나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예. 분위기가 아니고 또한 왔을 때 이 정권을 주면서 우리가 따르겠다는 이런 내부의 어떤 뭐랄까 원칙 이런 것이 없고 일단 데려와 봐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구성원들이 각 계파로 지금 다 사분오열돼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건 정말 이 정립 뭐랄까요 쇄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한 명이 누가 뽑히느냐 그 사람 뽑히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아마 그 떨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럼 권한을 많이 대폭 부여를 한다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권한을 분명하게 주고 그 권한에 따른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공천권 문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 지금 관리형이냐 실질적인 쇄신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지금 오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관리도 제대로 못할 뿐만 역할의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뽑혀온 위원장이 힘을 받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 그 대표 권한 대행하고 있는 이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당내의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이 선거에 패배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투톱을 형성했던 한 사람이 여전히 이런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데 앞장서고 있고 또 그런 외부 인사 중에서 보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결국은 안 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내 지금 반발이라든가 지금 벌써 성명서가 발표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풍토에서는 누구를 모셔와도 그리고 5명 중에 한 명이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굉장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렵고 좋은 상인이냐 아니면 좋은 물건이냐 뭐 장사를 하려면 2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이 돼야 되겠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상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긋나는 그런 소리가 자꾸 파열음이 자꾸 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상태에서 물러서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특정 계파에 대한 저항적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13일 의총 통해서 이제 한 명 결정하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하려고 그랬습니다. 16일 의총이죠. 13일 내에 이제 그 당시에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김성태 권의원 대행의 거취 논란 이 논의가 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예. 무산이 돼서 16일 의총 그다음에 이제 17일. 17일이죠. 예, 의총. 그다음 전국이 이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종의 마른 솥에 자꾸 장작을 떼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냐 그러면 그 솥에다가 좀 뭐 물건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좀 넣고 이래야 장작이 떼고 물을 끓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고 장작만 떼고 있다는 거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혁신이냐 관리정이냐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뭐 성찰적인 의미가 나오고 해서 좋은 상인들이 여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가 많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점점 더 한국당에 대한 상황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지난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의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당 상황이. 그 당시에도
이정은 그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친박의 퇴진을 돕고 많은 설왕설래, 많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당시에 친박들이 전면에서 물러서서 이선을 후퇴하고 그 탄핵 전국 상황을 비박이 다 맞서서 해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 상황과 그대로 상황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비박은 비박대로, 또 친박은 친박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선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더욱더 꼬여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 그러면은 예.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 뭐 대충 비리고 기류가 박찬종 위원장 대표죠. 박찬종 씨와 그 다음에 이제 김병준 교수, 전 교수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묻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총을 열게 되면은 어떤 의견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가 또 이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걸 직권으로 바로 전국위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의총 자체가 당헌 당규상 당무기구가 아닙니다. 당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의 권한으로 비대위원장을 직권 바로 전국에 올렸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찬반 유무를 물을 수가 있는데 막 그래 되면은 당이 거의 분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이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 솔로몬의 해법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김병준, 박창종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미 처음부터 김병준을 위한 이 자리였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 다 들러리로 씌우기 위해서 시당초부터 예상된 시나리오로 간다는 그런 당내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종 씨는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이미 80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런 어떤 쇄신 개혁 작업에 국민 기대의 여망에 부응하겠느냐 이런 내부의 반발이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내부는 지금 반발만 하고 있고 바깥에서 모셔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서로 지금 개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성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혁신하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외부에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 절차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략된 채로 바깥에서 와서 우리를 한번 개혁해봐라. 어느 누가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진퇴양난인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속속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김진표 의원도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이해찬 전 총리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변수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7선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친노의 실질적 좌장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찬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결국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로 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그 출마 선언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출마에 대한 선언이 역으로 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두고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에 나왔을 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문제는 문재인 정부, 즉 청와대 정부 여당이 어떤 당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이해찬 의원이 아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론 문제는 7선 의원이고 특정 계파를 제외하고 특정 진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좀 올드하다는 이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을 결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중적 이미지에서 많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이해찬 의원이 고민할 것 같고 또 여기에 일부 여권 의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쪽에서는 오히려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하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열음과 어떤 균열음이 나서는 안 되죠. 왜냐 그러면은 집권 2기차, 즉 내년부터는 도약기입니다. 혁신, 도약, 안정기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3단계 로드맵 아닙니까? 그래서 2단계 도약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당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관계에 있어서 일사불란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해찬
의원 같은 분이 실직 자장 역할을 하면서 이걸 견인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예. 민주당에선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나올 예정인 후보들 간의 단일화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친문계 의원들 간의 단일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김진표 의원이 일단 단일화하지 않고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좀 단일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내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 선수를 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그 이해찬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90점 역할을 할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찬 의원은 친노의 좌장이라고 한 만큼 친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친노 이미지가 새롭게 더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이해찬 의원은 선수는 높지만 엔티 그룹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엔티 그룹이 크게 형성될 위기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는 이해찬 의원이 강력하게 부상되다가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보면 여론을 떠보는 그런 형국으로 빠진 것은 지금 내외부의 기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최종적으로 보고 나중에 던지는 그런 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 국회에는 어차피 선수고 7선이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전 될 걸로 보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문 그룹으로 단일화가 또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보니까 전해철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문계 의원 핵심이죠.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불출마를 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진표 의원은 4선이고 전해철 의원은 친문의 핵심입니다. 예. 친문의 핵심인데 불출마를 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친문 진영에 교통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출마하는 자체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친문 진영이 공정한 경선 그러니까 친문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문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출마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 이해찬 의원의 출마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친문의 핵심인데 친문의 핵심은 결국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친문 진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하는 전초적 단계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가닥 잡고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 아니냐. 왜냐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 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파열음이 난다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도 한국당과 똑같은 정치를 받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친문 진영의 대한 파일럼으로 해서 정부 여당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점이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순조로운 전당대회를 그렇죠. 위해서 일부는 교통 정리를 한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정을 흔들림 없이 잘 끌어달라는 그런 지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이러한 국민의 지지와 여론에 부응해서 내부의 파열음을 최소화시키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한 그런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론이란 것도 한순간에 돌아서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죠. 정치권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성공하려고 그러면 한국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해라. 그런 얘기했어요. 좀 씁쓸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용 인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